산속에 있는 여성 스님에게 찾아온 조폭들이 그녀에게 성희롱을 하게 되고 북파 공작원 출신인 비구니가 양아치들을 처단하고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인제 깊고 깊은 설악의 품 안에 자리한 백담사. 만에 한용운의 자취가 서린 그곳은 속세의 시름을 잊고픈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다. 굽이치는 백담 계곡의 물소리는 끝없는 번뇌를 씻어내는 법문 같았고 사시사철 변하는 설악의 능선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장엄한 만다라였다. 이 고요한 산사에서 명진 스님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눈빛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서늘했다. 잿빛 승복 아래 감춰진 몸은 가녀려 보였으나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장작을 패는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으면 공양간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옮기는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그녀가 속세에서 힘든 일을 겪어 몸에 밴 습관이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명진 스님의 본명은 김서윤. 그러나 그 이름은 압록강을 건너 남으로 넘어오던 그날 차가운 강물 속에 수장시킨 지 오래였다. 그녀의 과거는 조선노동당 정찰총국 소속, 적 후방 침투 및 요인 암살을 주 임무로 하는 최정예 공작원 은하였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거세당한 채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한 살아있는 무기로 길러졌다. 맨손으로 급소를 파고들어 심장을 멎게 하고 1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저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제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훈련을 받았다. 그녀의 손에 쓰러져간 이들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남한의 한 인권운동가를 제거하라는 지령.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중 그녀는 목표물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린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목소리, 아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것은 그녀가 평생 배워왔던 제거해야 할 적의 모습이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고 결국 임무에 실패한 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해준 것은 이름 모를 노인의 온정이었고 그 인연이 다 이곳 백담사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 물든 과거를 씻어내고자 했다. 독경 소리에 묻어 사륙의 환청을 지우려 했고 무건 수행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언어들을 밀어냈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기억은 지독한 낙인과 같아서 고요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늘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바람에 섞인 낯선 냄새, 숲을 스치는 미세한 소리, 산새들의 이상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각인된 본능이었다. 그날 오후도 명진 스님은 경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규칙적인 빗자루질 소리만이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사의 고요를 무례하게 깨트리며 육중한 검은색 외제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주문 안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위압감과 천박함은 감출 수 없었다. 속초를 기반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흥조폭, 영금정 식구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동철이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은 최근 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며 기세등등해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이 유서 깊은 사찰 백담사였다. 자비와 보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시주돈을 노린 것이다. 이야, 절간 한번 기가 막히게 자리 잡았네. 공기 좋고 물 좋고 돈 벌기 딱 좋은 곳이야. 마동철이 경내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의 부하들이 주지 스님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비지를 하는 명진 스님을 발견했다.
잿빛 승복으로도 가릴 수 없는 단아한 자태와 고요한 분위기는 거친 사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이, 저기 좀 봐라. 저 비구니 물건인데? 한 조폭이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동철의 눈빛도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명진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잠시 빗자루 좀 놓고 우리 얘기 좀 할까? 명진 스님은 비지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무심한 눈빛에 마동철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귀가 먹었나? 이봐, 땡중년. 우리가 말하잖아. 다른 조폭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제야 명진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고요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모신 경내에서는 정숙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산사의 새벽 공기처럼 맑고 차가웠다. 하지만 조폭들의 귀에는 그저 간지러운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마동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다. 이야, 가까이서 보니 더 곱네. 스님이 왜 이렇게 예뻐? 사회에서 뭐 했어? 사고치고 머리 깎고 도망 온 거 아니야? 걱정 마, 스님. 우리가 예뻐해 줄까?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야. 중생 구제하는 셈치고 말이야. 하하. 조폭들의 저급한 농담과 희롱이 경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명진 스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직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만 순간적으로 차가운 빙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용무가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수행에 방해됩니다. 그 단호한 무시에 마동철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게 진짜 무시를 하네. 야, 너 이리 와봐. 마동철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명진 스님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마동철의 손목을 잡으려던 팔이 역으로 꺾였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크악! 동시에 그녀의 발이 옆에 있던 다른 조폭의 정강이를 스치듯 걷어찼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조폭은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뒤에 있던 조폭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지만 명진 스님은 그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을 뿐이다. 제 힘을 이기지 못한 조폭은 앞으로 고꾸라졌고 명진 스님은 넘어지는 그의 등 뒤 혈도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조폭은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명진 스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쥐고 흩어진 나뭇잎을 쓸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동료들을 본 나머지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가녀린 여승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적의 숨통을 끊는 살수 그 자체였다. 더 머무르실 겁니까? 명진 스님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조폭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다. 팔이 꺾인 마동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명진 스님을 향해 증오와 경악이 뒤섞인 눈빛을 쏘아붙였다. 두고 봐, 인연 절대로 그냥 안 둬. 차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백담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달랐다. 명진 스님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억눌러왔던 살수의 본능이 핏물에 대한 갈증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설악의 장엄한 능선 위로 짙은 피비린내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조폭들이 사라진 경내에는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먼지만이 남았다. 명진 스님, 아니 김서윤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마지막 남은 낙엽까지 정갈하게 쓸어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져 있었다.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과거라는 이름의 맹수가 포효하며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무건수행을 핑계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의 작은 거처로 향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단단하게 세웠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쁜 숨이 터져 나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방금 전 마동철의 팔을 꺾을 때의 감각, 혈도를 누를 때 손끝에 전해지던 인체의 미세한 반응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불경을 외고 참선을 하며 애써 잊으려 했던 사륙을 위해 단련된 몸의 기억이었다. 눈을 감자 핏빛으로 물든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6살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다 붙잡힌 그녀에게 당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썩어 죽거나 당과 수령 동지를 위한 혁명 전사가 되거나.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 순간부터 김서윤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훈련생 318호로 불렸다. 그녀가 보내진 곳은 평양 외곽의 한 비밀 훈련소, 연화산 초대소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의 훈련은 인간을 무기로 재련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혹독한 체력 단련은 기본이었고 시스테마, 크라브 마가 등 세계 각국의 살상 무술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격수를 익혔다.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맨손으로 부러뜨려야 했고 동료 훈련생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사격술, 폭파, 독극물 제조법, 침투 및 암살 기술을 배우며 그녀의 감정은 마모되어 갔다. 웃음과 눈물은 사치였고 동정심과 연민은 죽음을 부르는 독이었다. 오직 임무 완수와 복종만이 존재의 이유였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가장 뛰어난 훈련생이었다. 목표를 향한 집요함,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은하라는 코드명과 함께 그녀는 정찰 총국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첫 임무는 중국 다롄에서 활동하던 탈북자 단체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위장 신분으로 그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그의 찻잔에 무색무취의 독을 탔다. 그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며 식사를 마쳤다. 그 후로도 그녀의 임무는 계속되었다. 일본, 동남아, 유럽을 넘나들며 조국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손은 피로 마를 날이 없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전부였기 때문이다. 환영 속에서 그녀는 다시 마지막 임무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북한 인권을 연구하던 교수 이석영. 그는 당의 입장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선동가였다. 그를 제거하라는 지령. 여느 때처럼 그녀는 그의 주변을 맴돌며 빈틈을 찾았다. 낡은 아파트, 허름한 연구실. 그는 늘 책에 파묻혀 있었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저녁이면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 어린 딸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릎에 딸을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툰 솜씨로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모습,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에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 순간 그녀의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저것이 적의 모습인가? 조국을 배신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악랄한 반동분자의 모습인가? 그녀가 평생 배워온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거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지령을 어기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상부에서 즉각 다른 조를 투입했고 결국 이성영 교수는 가족과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다.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당과 수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북의 추격조와 남의 국정원 모두를 피해 숨어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바로 이 깊은 산사 백담사였다. 명진 스님 계십니까? 그때 문 밖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절의 주지인 해각 스님이었다. 서유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네, 주지 스님. 문을 열자 인자한 표정의 해각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경내에서 소란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해각 스님은 경내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다른 행자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거친 사내들을 단숨에 제압한 여승. 다른 이들은 놀라워했지만 해각은 처음 그녀가 절에 왔을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위험한 기운을. 해각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금강경에 이르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지요. 스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피냄새 가득한 과거입니까? 아니면 자비심을 내어야 할 현재입니까? 해각의 말은 서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스님은 물을 다스리는 법은 아는 듯하나 노를 다스리는 법은 아직 서툰 듯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오늘 밤은 관음전에 들어 108배를 올리며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번뇌를 보고 계실 겁니다. 해각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서유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번뇌를 들여다보라는 노스님의 말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독한 업보를 여기서 끊어내야 한다고.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관음전으로 향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과거의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또 한 번 절할 때마다 그들에게 참회했다. 마지막 절을 올리며 그녀는 이 산사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으로 품었다. 그러나 그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각, 속초의 한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속초 시내의 낡은 건물 지하,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자욱한 영금정 식구들의 아지트. 마동철은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한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백담사에서 당한 치욕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시발 계집 하나한테 사내 새끼들이 단체로 처발려? 이게 말이 돼? 마동철이 잿더리를 집어 벽에 던지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그녀는 보통이 아닙니다. 손 쓰는 게 무슨 특수 훈련이라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변명하듯 말했다. 특수 훈련? 웃기지 마. 비구니가 무슨 특수 훈련이야. 마동철은 소리쳤지만 그 자신도 그 여승의 몸놀림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힘으로 꺾은 것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잔인한 기술이었다. 그년 뒷조사해. 이름, 나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싹 다 알아내.
저 절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면 피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줄 거야. 아니, 10배로 갚아줄 거야. 마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지시에 영금정 식구들의 정보망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다. 경찰, 시청 공무원까지 돈으로 매수해둔 제법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국가정보원 대북정보분석실. 박기태 팀장은 늦은 밤까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십수년간 북한 공작원들을 추적해온 베테랑이었다. 그의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줄의 보고서에 멈췄다. 보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백담사 신원 미상 여성과 지역 폭력 조직 간의 충돌 발생. 여성 비군이로 추정. 다수의 조직원에게 중상의 입힘.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용된 기술, 일반인 수준 아님. 북파 공작원 또는 특수부대 출신 가능성 제기됨. 박기태의 미간이 좁혀졌다. 백담사 신원 미상 비군이 특수기술. 각각은 별것 아닌 정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불길한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 전직 군인 행방불명. 수많은 자료를 뒤지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몇 해 전 중국에서 실패한 암살 작전 이후 연기처럼 사라진 정찰총국 소속 최정예 요원 은하. 당시 국정원은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결국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잠정적인 사망으로 결론 내렸었다. 설마 살아있었던 건가? 박기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그 여성이 은하가 맞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민간인들 사이에 방치해둔 셈이었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원도 인제 백담사 지금부터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 사찰 주변에 위장 관측소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 신원 조회해. 특히 30대 초반의 비군이 명진이라는 법명을 쓴다. 그녀의 사진과 은하의 예상 몽타주 지금 즉시 대조 분석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백담사를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 평양. 정찰총국 총국장실. 굳은 표정의 총국장 앞에 한 사내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의 온몸에서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는 은하 김서윤과 함께 연화산 초대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동기이자 라이벌 코드명수라 리태준이었다. 총국장이 입을 열었다. 남조선에서 신호가 잡혔다. 몇 해 전 사라졌던 은하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리태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은하는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 변절자년. 당과 수령 동지를 배신하고 제 한 목숨 부지하려 도망친 쓰레기지. 그년의 머릿속에는 우리 공화국의 1급 비밀들이 들어있다. 남조선 괴뢰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총국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던졌다. 백담사 경내를 멀리서 몰래 찍은 해상도가 낮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비지를 하는 명진 스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강원도 인제 설악산 백담사. 그곳의 중으로 위장에 숨어 있다. 리태준 동무, 이번 임무는 동무에게 맡기겠다. 조용히 그리고 흔적 없이 처리하고 오라. 은하는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총국장 동지. 리태준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희미한 여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 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때는 동지로 또 경쟁자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던 은하.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제거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세 개의 그림자가 설악의 깊은 산사, 백담사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폭 국정원 그리고 북한의 최정예 공작원. 그들의 추격이 좁혀올수록 명진 스님, 김서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관음전에서 108배를 마치고 나오며 올려다본 밤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차고 서늘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다. 등 뒤 어딘가에서부터 조여오는 차가운 시선들을. 잠자던 맹수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백담사의 평화는 이제 끝났다. 백담사를 둘러싼 설악의 능선 위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명진 스님 김서윤이 있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다른 포식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시선 분노와 집착 마동철. 마동철의 세계는 단순했다. 힘과 돈 그리고 의리. 그는 백담사에서 겪은 굴욕을 곱씹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하는 지독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그래서 알아냈어? 그 땡중년 정체가 뭔지. 아지트에 모인 부하들에게 그가 으르렁거렸다. 한때 속초를 주름잡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간 동료들의 모습은 공포를 상기시켰다. 형님, 그게 이상합니다. 명진이라는 법명으로 절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됐는데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신 학교, 가족관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기록이 없어. 대한민국 땅에 기록 없는 사람이 어딨어. 돈 먹인 경찰놈들은 뭐래.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실종자나 수배자 명단에도 없고 완전히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죽은 사람 신분으로 살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인력일 가능성이. 특수 인력. 그 단어가 마동철의 뇌리를 때렸다. 어설픈 무술 실력이 아니었다. 몸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파괴력을 내는 지독하게 실전적인 기술이었다. 시발 대체 뭐하는 년이야.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을 닥달하지 않았다. 단순한 조폭의 정보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직접 확인하는 것. 다음 날 마동철은 요란한 외제차 대신 낡은 국산차를 몰고 백담사 근처로 향했다. 그는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사찰이 멀리서나마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다. 고성능 쌍안경으로 그는 명진 스님의 일상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공양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마당을 쓸었다.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마동철이 주목한 것은 다른 점이었다. 마당을 쓰는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바닥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산 능선을 훑고 숲의 움직임을 좇고 새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의 얼굴과 행동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것은 평범한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언제나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훈련된 감시자의 모습이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계곡물에 빠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 모두가 악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그 찰나 가장 멀리 있던 명진 스님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마치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는 표범처럼 달려가 아이를 낚아채는 모습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마동철은 쌍안경을 든 채 침을 삼켰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끌어올랐다. 두 번째 시선 분석과 감시 박기태. 국정원 안가.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뿜어내는 통제실에서 박기태 팀장은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담사 주변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감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들이었다. 팀장님, 안면 인식 프로그램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백담사의 명진과 과거 정찰총국 요원 은하의 예상 몽타주 97.8% 일치합니다. 팀원의 보고에 통제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역시 살아있었군. 박기태는 은하의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화려한 전적. 수많은 암살과 공작을 성공시킨 북한 최고의 인간 병기. 그런 존재가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산사에 숨어 지내는 걸까? 생활 패턴 분석 결과 보고해. 네. 매일 동일한 시간에 기상 취침합니다. 이동 경로는 사찰 반경 500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전무하며 사찰 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눕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감시 장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 팀원이 화면을 확대했다. 나뭇가지에 교묘하게 위장된 카메라 렌즈를 명진 스님이 스치듯 그러나 정확하게 응시하는 장면이었다. 소름 돋는군. 저건 거의 본능이야. 박기태는 혀를 찼다. 그녀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신의 일상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적성 세력의 접촉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다만 속초 지역 폭력 조직 영금정 식구들의 두목 마동철이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추정됩니다. 시시한 양아치들까지 꼬였군. 마동철 감시 인력 늘려. 은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상 유지야. 그녀가 왜 저곳에 있는지, 앞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해. 어설프게 건드려서 잠자는 호랑이를 깨울 필요는 없어. 박기태의 전략은 관찰이었다. 그는 은하라는 최상급 카드를 손에 넣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를 회유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의 약점, 그녀의 욕망,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까지. 국정원의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게 백담사를 옥죄어 들어갔다. 세 번째 시선 냉옥과 살해 리태준. 동해의 한적한 항구. 어둠을 틈타 작은 어선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내렸다. 평범한 어부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주변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정찰총국 최정예 요원 수라 리태준이었다. 그는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의 번화가도 국정원의 감시망도 아니었다. 그는 강원도 산골의 허름한 민박집에 몸을 숨겼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 사냥꾼은 그 주변의 공기부터 읽는 법이다. 그는 김서윤, 은하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들은 같은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그녀의 능력, 습관, 심리 상태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배신자년. 내년은 분명 가장 완벽한 고독을 원했을 것이다. 과거의 피비린내와 가장 먼 곳, 위선적인 평화와 용서가 가득한 곳을 찾아 헤맸겠지. 그는 지도를 펼쳤다. 남한의 유명 사찰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너무 번잡한 곳은 피했을 것이다. 너무 외진 곳은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쉽다. 그는 몇 개의 후보지를 추려낸 뒤 각각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백담사라는 이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설악산. 험준한 산세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방어선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유배되었던 곳이라는 상징성도 마음에 들었겠지. 속죄와 성찰. 내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다. 리태준은 목표를 확신했다. 그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에 걸쳐 평범한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백담사 주변의 지형을 익혔다. 감시 카메라가 있을 만한 위치, 저격 포인트, 도주 경로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국정원처럼 방대하지도 조폭처럼 무식하지도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적화된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식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아침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평범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배낭에는 등산 장비 대신 분해된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독침이 들어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다려라 서윤아. 옛 동무가 내년에 위선적인 놀이를 끝내주러 간다. 마침내 세 개의 다른 목적을 가진 시선이 백담사라는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명진 스님은 그날따라 유난히 등 뒤가 서늘하다고 느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귓가에 환청처럼 총성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와 있었다. 설악의 숲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물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귐. 백담사에 온 이후 김서윤은 그 소리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 그녀의 귀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위험의 소리였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달랐고 새들의 울음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온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사방으로 뻗어나가 경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수많은 등산객과 불자들 사이 그녀의 눈은 유독 한 사내에게서 오래 머물렀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선량해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게 중심의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관광객의 호기심이 아닌 지형과 상황을 파악하려는 분석적인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서윤은 직감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자는 조폭이나 국정원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지옥의 가마솥에서 함께 뒹굴었던 자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일부러 그를 피해 경내 깊숙한 곳, 인적이 드문 산신각으로 향했다. 부디 자신의 착각이기를, 그저 지나치게 예민해진 신경 탓이기를 바라며 차가운 석상 앞에 섰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오랜만이군, 김서윤 동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목소리.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자 그곳에는 리태준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에 살이 빠져 더욱 날카로워진 인상이었지만 그 비정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스님 놀이는 할 만한가? 내년에 손에 죽어간 원혼들이 밤마다 찾아오진 않던? 리태준 수라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윤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녀는 합장을 한 채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명진이라 합니다. 김서윤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명진? 하. 그 더러운 과거를 잿빛 승복으로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리태준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의 손이 벼락처럼 뻗어나와 서윤의 목을 향했다. 그러나 서윤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틀며 그의 손목을 쳐냈다. 탁.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국정원 통제실, 박기태 팀장의 눈이 커졌다. 저놈은 누구야? 신원 확인해 당장. 화면 속 등산객으로 위장했던 사내가 명진 스님과 대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저 가벼운 실랑이처럼 보였겠지만 전문가인 박기태의 눈에는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살기가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팀장님,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상좌 리태준입니다. 코드명 수라. 은하와 동기이며 숙련된 암살 전문가입니다. 젠장, 북에서 직접 처리조를 보낸 건가? 현장팀 당장 개입 준비해. 하지만 내 명령 없이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박기태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산신각의 대치는 계속되었다. 리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조국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년에 머릿속에 든 기밀 정보들이 남조선 괴뢰놈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총국장 동지께선 원치 않으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속죄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속죄? 내년이 죽인 사람들 목숨값은 부처님께 기도나 하면 갚아지는 건가? 위선 떨지 마라, 김서윤. 넌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다. 우린 태생부터 그런 인간들이야. 리태준은 한 걸음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절 참으로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이는군. 저기 저 늙은 주지 스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행자들 만약 내가 여기서 총을 꺼내 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고요한 산사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하겠지.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 가짜 평화, 내가 부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자신을 향한 위협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절의 스님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무엇을 원하는 거지? 마침내 서윤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역시 넌 여전하군. 감성적인 부분이 문제야. 그래서 최고가 되지 못한 거다. 리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자시 사찰 아래 백담 계곡에 놓인 다리로 혼자 나와라. 군말 없이 나를 따라오면 이 절의 중들은 살려주지. 만약 도망치거나 놈들에게 연락할 생각이라면 날이 밝았을 때 내년은 불타는 법당과 스님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마친 리태준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한 등산객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지나갔다. 그럼 밤에 보지, 명진 스님. 리태준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서윤은 홀로 남겨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를 따라 다시 피비린내 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녀의 눈에 법당을 향해 걸어가는 해각 스님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자신에게 마음이 머무는 곳을 물었던 노스님.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곳이 그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설령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마룻바닥의 한 구석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나무로 넘어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강철보다 질긴 강선이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다. 사람의 목을 조르기 위해 만들어진 살인 도구. 하지만 오늘 밤 이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스님의 온화함을 지우고 과거의 냉혹한 공작원 은하의 그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백담 계곡의 물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낡은 목조 다리 한가운데 리태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주위를 살피며 함정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마카로프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때 숲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명진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승복이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용이하고 승복보다 거추장스럽지 않은 옷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리태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역시 올 줄 알았다. 순순히 따라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리태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여기서 끝내자, 리태준. 서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끝내? 같잖군. 아직도 내가 내 상대가 될 거라 생각하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태준이 몸을 날렸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서윤을 제 앞에 산채로 끌고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윤 역시 그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품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손에 감고 있던 강선을 그의 목에 감으려 했다.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들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서로의 급소를 노리고 관절을 꺾고 숨통을 끊기 위한 살인 기술의 향연이었다. 연화산 초대소에서 수없이 겨루었던 대련.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지금은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리태준의 공격은 멧돼지처럼 저돌적이고 파괴적이었고 서윤의 움직임은 살무사처럼 유연하고 치명적이었다. 잠깐의 빈틈을 보인 서윤의 어깨를 리태준의 수도가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어긋나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그의 복부에 박치기를 날렸다.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막상막하였다. 한편 국정원 통제실은 비상이 걸렸다. 두 사람 교전 시작했습니다. 현장팀, 지금 진입하면 사살 가능합니다. 박기태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갈등했다. 지금 리태준을 제거하면 당장의 위협은 사라진다. 하지만 은하를 생포하거나 회유할 기회도 날아간다. 기다려. 아직이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 마동철이었다. 그는 명진 스님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한 이후 밤에도 부하들을 풀어 사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스님이 한밤중에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다리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터졌음을 깨닫고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다. 형님, 저놈 낮에 그 스님이랑 얘기하던 놈 아닙니까?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부하가 말했다. 그래, 맞아. 저 새끼 보통 놈이 아니야. 저 스님이 저렇게 밀리는 걸 보면. 마동철의 눈에 두 사람의 싸움이 들어왔다. 그는 조폭 두목이기 이전에 산전수전 다 겪은 싸움꾼이었다. 저 둘의 싸움은 그가 아는 길거리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동작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명진 스님이 밀리고 있었다. 리태준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는 것이 보였다. 씨발, 저거 총이잖아. 마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대로 두면 스님은 죽는다. 왜인지는 몰랐다. 자신을 개처럼 패버린 여자였지만 그녀가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런 엄청난 여자가 정체 모를 놈에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전부 내려. 연장 챙겨. 마동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폭들이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차에서 우르르 내렸다.
다리 위 리태주는 권총을 서윤에게 겨누었다. 끝이다가 배신자.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이었다. 야, 이 개새끼야. 그 총 내려놔.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헤드라이트가 다리 위를 환하게 비췄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리태준의 미간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물이 끼어든 것이다. 쓰레기 같은 놈들. 그는 서윤에게서 마동철 일당에게로 총구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그들이 성가신 벌레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지 마. 위험해. 서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조폭들은 이미 함성을 지르며 다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탕! 리태준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소음기 때문에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맨 앞에서 달려오던 조폭 한 명이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크악! 총이다. 저 새끼 총 쐈어.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리태준은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권총을 둔기처럼 휘두르며 조폭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눕혔다. 그의 움직임에 조폭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 순간 서윤이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리태준이 조폭들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하지만 리태준 역시 그녀의 기척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몸을 돌리며 발차기를 날렸고 서윤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무참히 쓰러지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이성을 잃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 씨발 새끼야. 마동철은 포효하며 차의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육중한 세단이 굉음을 내며 다리 위로 돌진했다. 목표는 오직 리태준 하나였다. 리태준도 차가 돌진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폭 한 명을 방패 삼아 던져버리고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다리 난간 너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기익! 차는 리태준이 있던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고 멈춰섰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국정원에서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자 위장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넣은 것이었다. 숲속으로 사라진 리태준의 기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고요해진 다리 위 서윤은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은 채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마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팔에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저기도 경계심도 아닌 이 황당하고 목숨이 오가는 상황을 함께 헤쳐나왔다는 기묘한 유대감. 원수와도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이한 동맹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백담사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백담 계곡의 다리 위 짧았던 정적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다시 깨졌다. 아수라장 속에 남겨진 것은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은 김서윤과 역시 부상당한 자신의 부하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마동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도 미묘한 공기였다. 일어나. 전부 차에 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한 스님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돌파해온 지휘관의 냉철함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경찰이 오고 있어.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복잡해져. 저자는 다시 돌아올 거야. 마지막 말은 마동철을 향한 것이었다. 마동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의 영역 다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꾸물거리지 마. 스님 아니 저분 말대로 해. 당장 여길 떠야 돼.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것은 서윤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그녀는 총에 맞은 부하의 상처를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단단히 동염에 지혈시켰다. 다른 부하들의 상태를 순식간에 훑어보고는 부상 정도에 따라 부축할 인원을 배정했다. 그녀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동철은 그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저 여인은 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살아온 것일까? 그들은 차를 버리고 부상자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그들을 데리고 1시간가량 산길을 올랐다. 그곳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래전 버려진 산림 감시초소가 있었다. 그녀가 백담사에 온 이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파악해둔 수많은 은신처 중 하나였다. 먼지 쌓인 초소 안 핸드폰 불빛 몇 개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부상당한 조폭들의 신음소리가 음습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특히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한 부하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서윤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마동철에게서 독한 위스키 한 병과 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칼을 불에 달구기 시작했다. 뭘 하려는 거야? 마동철이 경악하며 물었다. 총알을 빼내야 해.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 여기서 해야 한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이곳은 수술실이 아니었다. 마취제도 제대로 된 의료기구도 없었다. 그러나 서윤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상처 부위에 위스키를 쏟아부어 소독했고 비명을 지르는 부하의 입에 나무 토막을 물렸다. 그리고는 달궈진 칼끝으로 상처를 헤집기 시작했다. 살이 타는 냄새와 비명이 뒤섞여 초소 안은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마동철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서윤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다 됐다. 조금만 참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피에 젖은 탄두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윤은 마지막까지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나고 새벽의 푸른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초소 안에는 탈진한 침묵이 흘렀다. 마동철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뒤 서윤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팔에 감긴 깁스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부러뜨린 팔이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스님은 아닐 테고. 국정원? 아니면 저놈들하고 같은 북조? 마동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 기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의 설악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주 작은 조각을 꺼내놓았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어. 오랫동안 그 일을 했고. 하지만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지. 어젯밤 그자는 내 과거야. 도망친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거고.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마동철은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그녀의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고작 돈 몇 푼과 자존심 때문에 칼부림을 하던 자신의 세계가 목숨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짊어지는 그녀의 세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는 문득 자신의 딸이 떠올랐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 딸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 세계에 발을 들였고 한번 들어오니 빠져나갈 수 없는 늪이 되었다. 나도 도망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마동철이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낯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전직 공작원과 현실의 늪에 빠진 조폭 두목.
속세의 지독한 업이 산사의 기이한 인연을 만나 뒤엉키고 있었다. 왜 우릴 도와준 거지? 우린 당신을 괴롭히려 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던 조폭이 힘겹게 물었다. 서유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절에서는 모든 생명은 고통받고 있다고 배워. 당신들의 고통이나 내 고통이나 그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그 말은 조폭들의 거친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서윤의 귀가 예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숲 저편에서부터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발소리. 그리고 나뭇가지를 스치는 옷의 마찰음. 한두 명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다수의 인원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고 있었다. 손님들이 또 왔군. 서윤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창밖을 내다본 마동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든 채 초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도 어젯밤 그놈의 동료도 아니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압적인 움직임. 국정원이었다. 박기태 팀장이 마침내 그녀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산림 감시 초소를 포위한 국정원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무작정 진입하는 대신 확성기를 통해 침착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에 있는 김서윤 씨 그리고 마동철 씨 일행에게 알린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다. 저항할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을 해칠 의사가 없다. 특히 김서윤 씨 당신과는 대화가 필요하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기태 팀장이었다. 그는 은하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초소한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경찰과는 차원이 달랐다. 형님 좆됐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마동철 역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이었다. 순순히 잡힐 수는 없어. 저들이 날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초소의 구조와 주변 지형을 이용한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놈들하고 싸우면 우리 부하들은 마동철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보며 말했다. 서윤의 시선도 그들에게 향했다. 여기서 총격전이라도 벌어진다면 저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키기 위해 싸우려 했지만 그 싸움이 또 다른 희생을 낳는 딜레마. 결심을 마친 그녀는 마동철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항복해. 내가 시간을 벌 테니. 그녀는 초소의 낡은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박기태 팀장이 다시 한번 외쳤다. 김서윤 씨, 당신이 지금 도망치면 백담사의 스님들은 평생 우리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대화가 하고 싶을 뿐이다. 그 말에 서윤의 움직임이 멈췄다. 백담사. 해각 스님. 그녀가 간신히 찾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박기태는 정확히 그곳을 찔렀다. 결국 서윤은 손을 들고 초소 밖으로 걸어나갔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도 뒤를 따랐다.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의 몸을 수색하고 결박했다. 그러나 서윤은 박기태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어. 풀어줘.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화에 응하지. 박기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마동철 씨 일행은 부상 치료 후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시키겠소. 대신 김서윤 씨는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검은색 SUV에 올라탔고 차는 서울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남산의 한 안가였다. 차갑고 딱딱한 취조실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처럼 꾸며진 편안한 공간이었다. 심리적 압박을 줄여 순순히 입을 열게 하려는 국정원의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박기태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직접 커피를 타주었다. 우선 리태준을 저지해 준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 요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소. 본론만 말하지. 서유는 커피에 입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알겠소. 김서윤 씨, 아니 은하. 당신의 능력은 여전하더군. 그런 당신이 왜 이런 산사에 숨어 지내는지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찰 총국의 정보들이 필요하오. 협조해준다면 당신의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겠소.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신분을 만들어주지. 백담사의 안전도 물론이고. 그것은 박기태가 준비한 최상의 회유책이었다. 그러나 서유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건 결국 국정원이라는 또 다른 목줄에 묶여 사는 것뿐이겠지. 필요할 때마다 날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지. 북이나 남이나 당신들 같은 인간들은 똑같아. 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 그냥 날 죽이든가 평생 가둬두든가 마음대로 해.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박기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가방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소. 그럼 이건 어떻소? 그가 내민 파일에는 위성 사진과 암호 해독 전문이 들어있었다. 리태준이 남으로 온 진짜 이유가 고작 당신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나? 당신은 그의 임무 중 하나일 뿐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소. 박기태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며칠 뒤 속초에서 남북 고위급 비공개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북측 외교관 중 한 명이 남으로의 망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엄청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물급 인사였다. 리태준의 진짜 임무는 바로 그 망명자를 암살하는 것이요. 그것도 남한 측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망명자는 죽고 남북 관계는 파탄나며 한반도는 다시 전쟁 위기로 치달을 거요. 서윤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리태준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우리의 정보망으로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당신은 그와 같은 곳에서 훈련받았고 그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요. 박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서윤 씨, 당신이 사람 죽이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쳤다는 것 알고 있어. 그래서 더더욱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요. 이번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당신이 거절한다면 속초는 피바다가 될 거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백담사의 평화도 결국 깨지게 될 거요. 당신의 침묵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셈이 되는 거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잔인한 덫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운명이 정의와 구원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기태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방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 속에는 망명 예정인 북측 외교관의 사진이 있었다. 온화한 인상의 늙은 외교관. 어쩐지 마지막 임무의 대상이었던 이성영 교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괴로움에 눈을 감았다. 과거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는데
이제는 미래의 악몽을 막기 위해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가의 문이 열리고 박기태가 들어섰을 때 김서윤은 이미 결심을 굳힌 얼굴로 그를 맞았다. 돕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어떤 조건이든 말하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내 방식으로 내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 당신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지원만 제공하면 돼. 내 작전에 일절 간섭하지 마라. 박기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사람들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요? 마동철. 서윤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이름에 박기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폭 말이오? 그들을 이런 중대한 작전에. 리태주는 속초 지리에 밟지 않아. 하지만 마동철은 그곳이 자기 안방이지. 속초의 모든 뒷골목, 모든 밀항 루트, 그가 가진 정보망은 당신들의 감시 카메라보다 더 유용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빚을 졌지. 결국 박기태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국정원과 조폭의 기상천외한 연합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속초의 한 낡은 창고 국정원의 임시작전지휘본부가 차려졌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국정원 요원들과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 이질적인 두 집단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깨트린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지도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번뇌하는 스님도 고뇌하는 탈북자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작전을 통제하는 최정의 요원 은하 그 자체였다. 리태준의 성격상 그는 가장 혼잡하고 변수가 많은 곳을 노릴 거다. 망명 시도는 내일 저녁 속초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오징어 축제 때 이루어진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격하고 혼란을 틈타 사라지는 게 그의 계획일 거야. 그녀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낡은 폐건물이었다. 여기가 유력한 저격 포인트다. 하지만 리태주는 함정을 파는데도 능해. 분명 다른 곳에도 교란조나 부비 트랩을 설치해뒀을 거다. 그녀는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마동철 씨, 당신의 부하들을 시장 곳곳에 풀어. 관광객인 척, 상인인 척 위장해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놈들을 전부 찾아내. 의심스러운 차량, 낯선 얼굴, 뭐든 좋아. 당신들의 눈이 우리의 감시 카메라다. 마동철은 주눅 들었던 것도 잠시 서윤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아닌 지키는 일에 자신의 조직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비장한 표정으로 명령했다. 똑똑히 들었지. 오늘만큼은 양아치가 아니라 이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눈 똑바로 뜨고 찾아내. 작전 당일 속초 중앙시장은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맛있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3번 구역, 검은 모자 쓴 남자.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돈다. 수산물 코너 뒤편 못 보던 봉고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조폭들이 무전기로 보내오는 정보들이 국정원 지휘본부로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서윤은 그 정보들을 조합해 리태준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교란이다. 전부 가짜야.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미 저격 포인트에 진입했을 거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위험하오. 지원팀과 함께. 박기태가 말렸지만 서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대1 상황에선 지원팀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야. 그녀는 홀로 폐건물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건물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5층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녀는 바닥에 먼지가 미세하게 쓸려나간 자국을 발견했다. 리태준이 지나간 흔적이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저격용 라이플을 거치하고 시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리태준이 있었다. 그는 서윤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김서윤. 남조선 놈들의 개가 되기로 결심한 모양이지. 난 누구의 개도 아니야. 그저 더 이상 당신 같은 괴물이 사람들을 해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괴물?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조국이다. 넌 조국을 배신했지만 난 끝까지 충성을 다할 뿐. 누가 진짜 괴물일까?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리태준이 라이플을 버리고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서윤 역시 자신의 무기인 강선을 양손에 감았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옥상은 좁고 위험했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고 처절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현재의 신념이 칼날과 강선에 실려 부딪혔다. 리태준의 공격은 서윤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 서윤의 공격은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십 번의 공방이 오가고 두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마침내 서윤이 리태준의 빈틈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목에 강선을 감았다. 이제 힘을 주기만 하면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상황. 죽여라. 배신자년. 어서 날 죽이고 내가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걸 증명해봐. 리태준이 피를 토하며 악을 썼다. 그의 눈에서 서윤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영혼 없이 살육을 저지르던 인간 병기.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순간 해각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목을 조르던 강선을 푸는 대신 그의 목덜미에 있는 신경절을 손날로 강하게 내리쳤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리태준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죽이지 않고 제압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옥상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리태준을 결박하고 서윤을 경계와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장에서는 마동철이 부하들과 함께 소동이 진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서윤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무 완료. 마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슴 벅찬 성취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조폭 두목 마동철이 아니었다. 한 도시를 구한 작전의 일원이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작전이 끝난 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속초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김서윤은 다시 남산의 안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로로서가 아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박기태 팀장의 눈빛에는 이전의 경계심과 의구심 대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소. 박기태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소. 그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두둑한 액수가 입금된 통장이었다. 이름은 박선영,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과거의 김서윤도 은하도 아닌 완벽하게 새로운 삶의 초대장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거요. 박기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국정원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배려이자 보상이었다. 그러나 서유는 그 서류들을 그저 무심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새로운 이름과 보장된 미래가 아닌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서류들을 박기태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뭐요? 박기태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이름 뒤에 숨고 싶지도 않아요. 서유는 박기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내 이름은 명진입니다. 백담사의 비군이지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박기태는 할 말을 잃었다.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고 다시 감시와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니.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다. 그녀는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짊어진 채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였다. 대신 다른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해보시오. 백담사는 그곳의 모든 스님들과 사람들은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감시나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평화를 깨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한 요구였다. 박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국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윤의 시선이 창박, 이제는 동이 터오는 속초 시내를 향했다. 마동철 씨와 그 부하들. 그들 역시 이번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기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조폭 두목의 안위까지 챙기는 북한 최정예 공작원 출신 비군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이었다. 그가 이번 일에 세운 공을 감안하여 과거의 범죄 기록들은 정리될 것이요. 국정원이 선량한 시민의 새 출발을 돕는 셈치지. 모든 거래가 끝났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미련 없는 몸짓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기태에게 등을 보이며 말했다.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군. 이튿날 새벽 동해의 일출이 속초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방파제 끝에 서윤과 마동철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밤새 조사를 받고 풀려난 마동철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다. 국정원 놈들한테 얘기 들었어. 내 과거 덮어주기로 했다고. 당신이 부탁했다면서. 마동철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빚이라니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이 태산인데. 그는 서윤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 이 짓도 다 딸내미 때문이었어.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비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배운 거라곤 주먹질밖에 없으니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지. 근데 한번 발 담그니 빼기가 어렵더라고. 내 손으로 먹여 살리는 식구들도 늘어나고. 그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졌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제 다 정리하려고. 당신 덕분에 딸내미 얼굴 떳떳하게 볼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소, 스님. 마동철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서유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부처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따님은 좋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마동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바다를 향해 외쳤다. 그래. 나 이제 진짜 똑바로 살 거야. 지켜보라고. 그의 외침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 후 서유는 다시 백담사로 돌아왔다. 그녀가 떠날 때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계곡 물소리도 바람 냄새도 스님들의 온화한 얼굴도 그대로였다. 그녀가 경내로 들어서자 주지인 해각 스님이 마당 한가운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그 깊은 눈 속에 담긴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해각 스님은 곁에 세워두었던 빗자루를 들어 그녀에게 조용히 건넸다. 그동안 마당에 낙엽이 많이 쌓였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도 이해도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도. 서유는 두 손으로 공손히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차갑고 익숙한 나무의 감촉.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실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하는 빗질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상처까지 쓸어내는 듯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속초의 한 허름한 골목에 민들레 식당이라는 작은 밥집이 문을 열었다. 주인은 깁스를 푼 마동철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어갔다. 그의 딸은 건강을 되찾아 가게 일을 도우며 밝게 웃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주머니가 가벼우신 분은 편히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의 옛 부하들도 험악했던 인상을 지우고 그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을 위협하며 돈을 뺏지 않았다. 대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 국정원 사무실, 박기태 팀장은 은하라고 적힌 파일을 캐비닛 깊숙한 곳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 파일 표지에는 그의 필체로 쓴 영구 종결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국가도 통제하지 못한 인간 병기를 깊은 산사의 늙은 스님과 어수룩한 조폭들이 결국 구원한 셈이었다. 그리고 백담사. 명진 스님은 계곡 옆 너른 바위에 앉아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과거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지울 수도 잘라낼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당신의 등 뒤 어딘가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림자는 자연히 당신 뒤를 따를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젊은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젊은이가 돌아간 후 명진 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여전히 피로 물든 과거의 환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힘겹게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았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것은 과거를 잊어서 얻은 평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지독한 업보를 끌어안고 그것을 타인을 살리는 자비심으로 승화시켰을 때 비로소 찾아온 깊고 단단한 평화였다. 설악의 장엄한 능선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